독일이 거절했습니다. 일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명한 경제 잡지들이 투자의 블랙홀이라고 조롱하던 그 땅에 오직 한국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 나라는 인구당 자동차 생산량 세계 1위가 됐습니다. 바로 슬로바키아입니다. 선진국 모두가 외면한 곳에서 왜 한국만 승부를 걸었을까요? 그 소름 돋는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1부. 왜 슬로바키아는 투자의 블랙홀이었나?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역사책에서는 이 분리를 벨벳 이혼이라고 부릅니다. 벨벳은 부드러운 천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헤어졌다는 뜻이죠. 같은 시기에 유고슬라비아와 소련은 전쟁을 치르며 무너졌으니 그에 비하면 조용한 이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달리 슬로바키아에게 이혼은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부부가 헤어지면 재산을 나눕니다. 나라가 갈라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인구 비율이 2대 1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비율로 나눴습니다. 문제는 값어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체코 쪽에 몰려 있었다는 겁니다. 체코에는 프라하가 있었습니다. 중세 건축물이 가득한 유럽 최고의 관광도시였죠. 스코다라는 자동차 회사도 체코에 있었고 오래전부터 쌓아온 정밀공업 기술과 숙련된 기술자들도 그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슬로바키아에 남은 건 뭐였을까요? 끝없이 펼쳐진 감자밭과 타트라 산맥의 멋진 풍경, 그리고 냉전 시대에 소련이 세워놓은 낡은 군수 공장들 뿐이었습니다. 냉전이 끝나자 무기를 사줄 나라가 사라졌고 이 공장들은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돼 버렸습니다. 분리 직후 슬로바키아의 실업률은 20%를 넘나들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넘쳐났다는 뜻이에요. 같은 시기 체코의 실업률은 57% 사이,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났죠.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은 서유럽으로 떠났습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로 가서 식당에서 접시를 닦거나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고향에 남은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공장이 문 닫는다는 소식에 한숨만 쉬었죠. 정치 상황도 엉망이었습니다. 당시 총리였던 메치아르는 독재자처럼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언론을 탄압하고 반대파를 괴롭혔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니 외국 기업들이 투자할 리가 없었죠. 세계의 시선은 더 차가웠습니다. 1990년대 중반 유명한 경제 잡지들은 슬로바키아를 투자의 블랙홀이라고 불렀습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곳이잖아요. 돈을 넣으면 증발해 버린다는 조롱이었습니다. 이웃 나라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체코에는 폭스바겐이 들어왔고 폴란드에는 제너럴 모터스가 공장을 세웠습니다. 헝가리에는 아우디가 진출했죠. 외국 돈이 동유럽으로 물밀듯 들어왔지만 슬로바키아만 그 흐름에서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이 나라는 유럽의 지도에서 지워질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영영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할 운명이었죠. 2부. 일본과 독일이 고개를 저은 이유. 2000년대 초반 세계 자동차 업계에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유럽에 생산기지를 세우려 했습니다. 토요타, 혼다, 닛산 같은 회사들이죠. 아시아에서 만든 차를 배에 실어 유럽까지 보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운송비도 많이 듭니다. 유럽 현지에서 직접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후보지를 고르기 위해 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그리고 슬로바키아가 명단에 올랐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꼼꼼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땅의 상태부터 도로 사정, 전기 공급의 안정성, 일할 사람들의 실력과 월급까지 모든 것을 숫자로 바꿔서 비교했습니다. 슬로바키아를 다녀온 조사단의 보고서가
일본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결론은 단 한 줄로 요약됐습니다. 이곳에 공장을 짓는 것은 자살행위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도로가 없었습니다.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공장을 지을 만한 지역까지 고속도로가 끊겨 있었습니다. 부품을 실은 트럭이 구불구불한 산길을 돌아가야 했고, 운송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뻔했죠. 둘째, 일할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를 만들려면 여러 과정에서 실력 있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금속을 용접하고 차에 페인트를 칠하고 완성된 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것까지. 슬로바키아에는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셋째, 가장 큰 문제는 부품이었습니다. 자동차 한 대에는 2만 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갑니다. 의자, 계기판, 전선 다발, 브레이크까지 셀 수 없이 많죠. 완성차 공장만 덩그러니 세워봤자 소용없습니다. 이 부품들을 만들어 납품할 회사들이 근처에 있어야 해요. 슬로바키아에는 그런 회사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일본 조사단은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도로를 깔고 사람을 가르치고 초반에 불량품이 나와서 생기는 손해까지 다 합치면 슬로바키아에 투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독일 기업들도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폭스바겐은 이미 체코의 스코다를 인수해서 잘 굴리고 있었습니다. 아우디는 헝가리를 택했고 오펠은 폴란드로 갔습니다. 독일 자본의 흐름은 슬로바키아를 완전히 비켜갔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 기업들의 판단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들은 눈앞의 조건을 정확하게 분석했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험을 피하고 확실한 이익을 좇는 것이 기업의 본능이니까요. 문제는 이런 방식대로라면 슬로바키아 같은 나라는 영원히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투자가 안 들어오니 도로가 안 깔리고 도로가 없으니 투자가 안 들어오는 악순환. 가난한 나라가 혼자 힘으로 이 굴레를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법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찾는 대신 조건을 만들어 가는 나라. 위험을 피하는 대신 기회로 바꾸는 나라.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3부. 한국이 다르게 생각한 이유. 2000년대 초반 현대자동차 그룹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세계로 나가야 했어요. 특히 유럽은 반드시 뚫어야 할 시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차를 배로 실어 보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유럽 현지에 공장을 세워서 거기서 바로 만들어 파는 게 훨씬 효율적이었죠. 어디에 공장을 지을까?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폴란드가 가장 유력했습니다. 인구가 3,800만 명이나 되는 큰 나라였고 도로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 검증된 곳이기도 했죠. 점수로 따지면 폴란드의 압승이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후보 명단 맨 아래에 겨우 이름을 올린 수준이었어요. 그때 슬로바키아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1998년에 새로 들어선 줄린다 총리는 개혁파였습니다. 독재자 같던 전임 총리를 몰아내고 나라를 바꾸려 했죠. 유럽연합 가입이 목표였고 그러려면 외국 투자를 끌어들여 경제를 살려야 했습니다. 현대차가 유럽 진출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슬로바키아 정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전례 없는 제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땅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세금은 10년 동안 면제하겠습니다. 공장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는 산을 뚫어서라도 놔드리겠습니다. 완성차를 실어 나를 철도까지 깔아드리겠습니다. 백지 위임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원하는 걸 말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뜻이었죠. 폴란드나 체코가 내민 조건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간절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나중에 계산해보니 슬로바키아 정부는 기아가 투자한 총 비용의 15%를 지원금으로 돌려줬습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어요. 현대차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숫자만 보면 폴란드가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정몽구 회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조건이 좋은 곳보다 우리를 진심으로 원하는 곳으로 가자. 이미 다른 회사들이 자리 잡은 곳에서 늦게 들어가 경쟁하기보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에서 주인공이 되자. 남들과 정반대로 생각한 겁니다. 선진국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바로 그 점을 한국은 기회로 봤어요. 여기에는 숫자로 설명하기 어려운 연결고리도 있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을 떠올려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부서진 땅에서 자원도 기술도 돈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해야 했죠. 서방 세계는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봤습니다. 그런 한국이 50년 만에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슬로바키아의 1990년대가 한국의 1950년대와 닮아 보였을 겁니다.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바뀌는 혼란, 이웃 나라들보다 뒤처진 출발선, 선진국들의 외면,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렸다면 기회는 영영 오지 않았을 상황이었죠. 한국 경영진은 그 처지를 알아봤고 눈에 보이는 숫자, 뭐뭐의 가능성을 읽어냈습니다. 사부, 한국식 공사 현장, 유럽을 놀라게 하다. 2004년 3월, 현대차 그룹은 슬로바키아 북쪽 질리나 지역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훨씬 넘는 규모였습니다. 한 해에 3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대형 공장이었죠. 차체, 도장, 조립, 엔진 공장까지 자동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하필 슬로바키아인가? 슬로바키아 정부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공장 근처까지 고속도로가 뚫렸고 복잡한 서류 절차는 파격적으로 간소화됐습니다. 단순한 사업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손을 맞잡은 동맹이 시작된 거예요. 2004년 말 질리나의 공사 현장에 첫 삽이 떠졌습니다. 유럽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공장을 짓는데 최소 3년, 보통은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건설팀의 계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006년 말까지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년 반 만에 완공하겠다는 거예요. 유럽 언론과 경쟁사들은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품질을 포기하지 않고는 그 일정을 맞출 수 없다고 봤죠. 하지만 그들은 한국식 공사 현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질리나의 겨울은 매섭습니다. 기온이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지고 눈이 쌓이면 작업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건설 인력과 기술자들은 그 혹한 속에서 밤새 불을 밝혔습니다. 콘크리트는 온도가 너무 낮으면 제대로 굳지 않아요. 그래서 보온 천막을 치고 난방을 하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24시간 교대 근무로 공사를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한국 사람들은 잠을 안 자나? 놀라움을 넘어 경악에 가까웠다고 해요. 빠르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질리나 공장과 함께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을 대거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현대모비스를 포함해서 의자, 조명, 전자부품을 공급하는 9개 한국 회사가 공장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회사들의 투자비만 약 3억 유로,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이 넘었고 3,000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했죠. 이건 서방 기업들의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회사들은 보통 완성차, 공장을 먼저 세운 다음 부품은 현지 업체를 찾거나 다른 곳에서 가져왔습니다. 현대차는 아예 한국에서 돌아가던 시스템을 통째로 옮겨왔습니다.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한 울타리 안에서 다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2006년 12월 질리나 공장에서 첫 번째 양산 차량이 생산 라인을 빠져나왔습니다. 기아 시드라는 이름의 차였습니다. 처음에 약속한 일정을 정확히 지킨 거예요. 유럽
언론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비웃음은 감탄으로 변했고 한국 속도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부. 공장 하나가 나라를 바꾸다. 진짜 승부는 공장을 지은 다음이었습니다. 빨리 지었으면 품질이 떨어질 거라는 선입견을 깨야 했죠. 기아는 파격적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7년 무상 보증. 차를 사고 7년 안에 고장나면 공짜로 고쳐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보증 기간은 보통 23년이었어요. 7년은 들어본 적 없는 조건이었죠. 품질에 자신 없으면 저런 약속을 못합니다. 그 메시지가 소비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자 슬로바키아 경제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들어오기 전인 2003년 슬로바키아의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30만 대 수준이었습니다. 2010년에는 57만 대를 넘어섰고 2019년에는 슬로바키아 역사상 최고치인 11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16년 만에 거의 4배 가까이 뛴 거예요. 인구가 약 545만 명인데 한 해에 100만 대가 넘는 차를 만들어냅니다. 2022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184대의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2위인 체코가 115대니까 압도적인 차이죠. 기아 공장 하나의 힘만은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의 성공을 지켜본 다른 회사들이 슬로바키아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푸조 시트로엥이 트르나바에 공장을 세웠고 영국의 제규어 랜드로버도 니트라에 들어왔습니다.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350개 이상이 뒤따라왔습니다. 한국 회사가 길을 연 겁니다. 슬로바키아는 유럽의 디트로이트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슬로바키아 전체 산업 생산의 50%를 차지하게 됐어요. 나라 경제의 절반이 자동차 위에서 굴러가는 셈입니다. 일자리 변화도 극적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실업자가 넘쳐나던 나라가 이제 일손이 부족한 나라가 됐습니다. 자동차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27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전체 인구의 5%예요. 기아 진리나 공장에서만 4천 명 이상이 일하고 2021년에는 불과 15년 만에 누적 생산 4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일의 질이었습니다. 농부의 아들들이 이제 첨단 로봇을 다루는 기술자가 됐습니다. 기아는 현지 기술학교와 손잡고 사람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한국식 생산관리 방법과 품질에 대한 철학이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에게 전해졌죠. 단순히 조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실력 있는 기술자를 길러낸 겁니다. 세계적인 생산성 조사에서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은 유럽 지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지 기아 직원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슬로바키아 해외 투자 중에서 기아가 가장 크기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좋아졌다고 해요. 기아 작업복을 입고 다니면 현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진리나 시내에는 한글 간판을 단 식당들이 생겨났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이 지역을 리틀 코리아, 작은 한국이라고 부릅니다. 6부. 자동차를 넘어 두 나라의 동맹으로 한국과 슬로바키아의 협력은 자동차 공장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두 나라의 관계는 훨씬 넓고 깊은 방향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투자하고 받는 관계를 넘어 서로의 생존을 함께 걸어가는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지금 두 나라 사이에는 세 가지 핵심 협력축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유럽연합이 탄소 배출을 줄이라는 압박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을 줄여야 하고 러시아 가스에 의지하는 것도 위험해졌죠.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원자력입니다. 슬로바키아는 이미 전력의 55%를 원자력에서 얻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새 원전을 짓기로 승인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러시아 회사를 빼고 한국과 프랑스, 미국 회사가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아랍에미리트 수출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죠. 가격도 적당하고 공사기간도 잘 지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입니다. 휘발유나 디젤로 달리는 차를 만들어 성장한 슬로바키아에게 전기차로의 전환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기존 방식의 신차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에요.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2025년 8월부터 기아 EV4라는 전기차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기아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순수 전기차예요. 슬로바키아 경제가 과거 방식에서 미래 방식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다리가 기아 공장인 셈입니다. 세 번째는 방위 산업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안보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동유럽 나라들이 국방력을 키우는데 힘을 쏟고 있고 슬로바키아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K 전차와 K9 자주포가 이웃나라 폴란드에 대량으로 팔렸고 그 영향이 주변 나라들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의 장점은 성능에 비해 가격이 좋고 빨리 납품하고 기술을 나눠줄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원전, 전기차, 방위 산업 이 세 축의 협력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20년 전 빈 땅에 공장을 세우며 시작된 인연이 이제 나라의 핵심 기반을 함께 만드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7부 성공의 그림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공이 크면 그림자도 깊은 법이죠. 슬로바키아는 한국과 함께 성장하면서 한국 경제가 가진 태생적 약점까지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한 산업에 너무 많이 기대는 위험이에요. 자동차 산업이 슬로바키아 전체 산업 생산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산업의 심장에 기아 공장이 있습니다. 기아가 기침하면 슬로바키아는 감기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2021년과 2022년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 생산이 막혔을 때 슬로바키아 경제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전기차로의 전환도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협입니다. 기아가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새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한 건 좋은 소식이에요. 하지만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변속기도 단순해지죠. 엔진과 변속기를 만들던 중소기업들, 거기서 일하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새 기술을 익히지 못하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의존도도 깊어집니다. 원전을 한국 기술로 짓고 무기를 한국에서 사오고 전기차 핵심 부품을 한국 회사가 되면 슬로바키아의 앞날은 한국과 더욱 단단히 묶이게 돼요. 이건 한국 회사들의 위험이기도 합니다. 슬로바키아에 집중 투자한 만큼 이 나라의 정치, 더나나 유럽연합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피코 총리가 유럽연합과 심하게 부딪히면 슬로바키아에 있는 한국 회사들도 불똥이 튈 수 있어요. 그래도 두 나라가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엮여 있기 때문이에요. 기아 없는 슬로바키아 경제는 상상하기 어렵고 슬로바키아 없는 기아의 유럽 전략에도 큰 구멍이 생깁니다. 마무리. 다음 20년이 진짜 승부처. 선진국들이 외면한 땅에서 핀 꽃은 한국인의 땀과 슬로바키아의 간절함이 만나 이룬 결과였습니다. 선진국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개를 저을 때 한국은 다른 셈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유럽의 흑수저를 세계 1위로 바꿔놓았죠. 완벽한 조건을 찾는 대신 조건을 만들어 갔습니다. 현지인을 하청 직원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공장 하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이식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국의 방식이었고 그것이 슬로바키아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한번 성공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전기차로의 변화, 에너지 확보, 국제 정세의 변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쌓여 있습니다. 두 나라가 이 도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다음 20년이 진짜 승부처가 될 겁니다. 슬로바키아처럼 한국이 손을 내밀어서 역전에 성공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한국이 투자했는데 쓰라린 실패를 맛본 경우도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퍼져나가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